안녕하십니까. 행정학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80페이지인데,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은 행정학의 기초이론이었어요. 이 기초이론을 바탕을 두고서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이 바로 정책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제2강 두 번째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책학인데, 그럼 이 정책학이 뭘 하는 학문이냐,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이것은 바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이 바로 정책학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학이 원래 처음부터는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1950년대니까 뭐예요? 발전주의 행정학, 그 다음에 비교 행정론이 그때 이제 도입하기 바로 전후로 되겠죠. 그래서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이라고 그러죠. 행태론에서 봤을 때는 이 정책학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책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행정이라는 개념이 더 우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행정 이론의 정책학은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950년대 넘어가면서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진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이유는 바로 이 사회 문제가 가는 데마다 빈발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까지 경시되다가 1951년도 말이죠.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행정에서, 전체적인 행정에서 차지하는 정책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문제가 점점 많이 발생하죠. 1950년대 오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점점 잊어지기 시작합니다.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5, 6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기보다도 사회 내부의 문제, 그 다음에 민족 간의 문제,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강조됐던 것이 바로 정책학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라스웰이었습니다. 여러분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960년대 후반에 말이죠. 드로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드로우가 등장해가지고 정책학을 좀 더 발전시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비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책학의 어떤 비전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비전을 강조하고 행정에 대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 행태주의가 현실을 지나치게 경시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종 문제랄지, 어떤 노인 문제랄지, 청소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쉽게 판단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학의 발전 동기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적실성이겠죠. 적실성. 적실성의 요구입니다. 적실성은 뭐냐면 어떤 행정을 할 때 말이죠. 적합하게 해야겠죠. 적합하게 해야 되겠고, 또는 뭡니까? 현실성 있게 해야겠죠. 현실성 있게. 현실성이 없는 행정 뭡니까? 하나만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적절해야겠죠. 적합성이란 것은 바로 적절성을 말한다. 그렇죠? 적절해야겠죠. 적합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 문제가 있는데 노인에다가 말이죠. 어떤 정책을 펴는데 노인과 관련이 없는 젊은 사람층을 위한 정책을 폈다 해봅시다.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정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행정을 했다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섬이 있는데 섬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락시설을 만든다든지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아니겠습니까? 낭비가 되겠죠.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학이 점차 중요시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학의 연구 목적과 경향에서 역시 라스웰이 이제 강조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라스웰은 말이죠. 궁극적으로 뭘 강조했냐면 라스웰은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할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거기 보면은 하위 목표, 중간 목표, 그 다음에 최종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위 목표는 뭐냐면 정책 과정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구해보자 이런 것이 하위 목표고요. 중간 목표는 뭐냐? 그럼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를 설정해 놓은 것이 중간 목표다. 마지막으로 뭐냐? 최종 목표는 종국적 목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 실현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건 바로 지나치게 능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책학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전 국민이 전 일반인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어떤 배분적인 어떤 평등, 배분적인 정의 이걸 강조하는 그런 분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학의 특징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3번이에요. 첫 번째 문제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정책학은요 첫 번째가 문제를 푸는, 그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집중한다 이런 얘기죠. 집중한다, 그죠?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정책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범학문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범학문적 성격이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말이죠. 토탈하는 토탈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학문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성격, 경제적인 성격, 사회적인 성격 모두 다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맥락성이라는 게 있어요. 맥락성 같은 경우는 뭐냐? 서로 연결, 커넥션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처방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처방성이죠. 처방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의사가 말이죠. 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써주죠.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몸이 아팠을 때 치료하는 방법, 이걸 처방성이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을 처방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융합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범학문성과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융합,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빈민 집단이 있다. 못 사는 아주 어렵게 사는 집단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부를 창조하는 방법이 있겠고 어떤 방법은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반반이 있죠. 지원하면서 경제활동 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 바로 융합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폴리스의 학문이죠. 그래서 정책의 어떤 뭡니까? 기본 방향을 공부하는 건데 그럼 정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말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요소가 있어요. 국가가, 그죠? 국가가 공식적으로입니다.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본 방침을 말해요. 이게 정책인 것입니다. 정책은 폴리스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기본 방침을 바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 이거 요소가 나와 있고요. 80페이지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 81페이지예요. 우리가 지금 서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서론 부분에 사람이 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정책학 나오면서 나온 사람이 라스웰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로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위. 자, 81페이지입니다. 로위는 정책을 분류했는데 여러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배분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배분적 정책. 이건 뭐냐면 나눠주는 정책, 그죠? 어떤 A라는 어떤 큰 덩어리가 있다면 이거를 나눠 가지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b 이렇게 나누는 방법, 이것을 배분적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배분적 정책은요, 81페이지 보세요.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82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배분 정책은요,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배분 정책은 82페이지에 개념이 하나, 재미난 개념이 나오는데 갈라먹기 정치 또는 상부상조 정치가 발생할 수 있다. 갈라먹기 정치는 뭐냐면 나눠먹기입니다. 정책을 하면서 서로 짜고서 말이죠, 나눠서 먹는 나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포크 베리얼 폴리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돼지 구유통 정책이라고 그래요. 돼지 구유통 정책.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 돼지를 기를 때 조그만 조그만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기르는데, 과거에는 말이죠, 돼지가 있다면 돼지 특히 새끼를 낳았으면은 말이죠, 이 구유통입니다. 구유통에 돼지 새끼들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먹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낳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가지고 말이죠, 돼지들이 자기 앞부분만 먹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돼지들이 말이죠, 서로 싸우질 않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부분만, 즉 갈라먹기 식으로 요 부분은 내 거니까 해가지고 고기고 먹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들이 말이죠, 젖을 먹을 때 자기 젖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매달려 있어요. 다른 젖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를 비유해 가지고 갈라먹기 또는 구유통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좀 약간 뉘앙스가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돼지 구유통 정책과 그 다음에 쓰레기통 이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젖소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상당히 뉘앙스가 좀 안 좋습니다. 구유통 정책, 누가 뭐 이걸 줬는지 몰라도 별로 네거티브적인 어떤 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부상조가 있는데, 상부상조는 뭐냐면 내가 쉽게 봐서 품앗입니다. 그죠? 이 행정에서, 정책에서도 품앗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정책이 있죠. 그 82페이지 보시면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재산권 행동에서 자유를 제약한다. 근대에서는 말이죠, 계약 자유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이런 게 강조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권리를.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 정책을 펴야 된다. 즉 규제 정책을 펴므로써 누가 이익을 받습니까? 대중이 이익을 받는다. 이런 이론이 바로 규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규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SOP 이론에 따른 원만한 정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다시 분배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분배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가져가는 게 분배예요. 그런데 독점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개인이 많은 소득을 올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소득을 올릴 경우에 이 사회는 파탄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재분배 정책이에요. 즉 저소득층한테 다시 뭡니까? 복지 행정 서비스로 돌아가는 이론, 이게 재분배 정책이 되겠죠. 다음은 구성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투입을 조직화해 가지고 말이죠, 체제 구조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보겠다는 정책이 바로 구성 정책인데,
제가 이제 구성주의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구성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개개인의 어떤 의사라든가 개개인의 어떤 판단의 결집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구성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구성주의의 어떤 의미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지, 나만 잘 살겠다 이런 사고 방식은 좀 버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구성주의인데, 구성정책도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정책학에서 말하는 구성정책은 투입을 했을 때 이것을 조직화해 가지고 나중에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다, 이런 이론이 구성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알몬드와 그 다음에 포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책을 역시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어떻게 분류했냐면 배분정책, 규제정책, 축출정책, 상징정책. 특히 상징정책이라는 것을 덧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웰입니다. 알몬드와. 자, 여러분들 행정학 시험 보러 가시면은 알몬드, 포웰 영어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옆에다가 한글로 써주기도 합니다. 주로 한글로 많이 써줘요. 그래서 발음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발음 읽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읽는 방법, 우리가 읽는 방법 다릅니다. 자,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음으로 83페이지입니다. 정책 결정 요인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정책 결정을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환경연구가 있고 환경정책학자가 있고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환경연구에서 정책학자가 등장하는데, 경제적 자원 모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호남 모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특히 호남 모형은 사회 경제적 변수에다가 정치적 변수를 플러스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치 체제와 정책 간의 어떤 허위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상관관계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한번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절 정책 과정의 참여와 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나왔던 건데요. 바로 네트워크다, 이런 얘기죠. 네트워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정책 의제 순서만 줄구세요. 정책 의제 결정,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그 다음에 정책을 평가한다. 평가는 뭡니까? 바로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여자 유형은 공식적 참여자와 이제 비공식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 참여자는 국회랄지,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그 다음에 비서실과 그 다음에 행정기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비공식적 참여자는 대표적인 정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익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NGO가 있고, NGO 말고도 NPO도 있겠죠. 이런 것도 비공식으로 사용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익 집단을 말하죠. 인터레스트 그룹. NPO는 뭡니까? non-profit이죠. 그러니까 비영리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익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익 집단이 사실은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좋은 개념인데, 어떤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개념으로 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이제 후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책망 유형이 있는데, 하위 정부, 정책 공동체, 그 다음에 쟁점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별표 3개 치세요. 여기서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위 정부는 sub-government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해당 관료자와 제3자가 연합하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 보면은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삼각인데, 자, 철의 삼각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도형 중에서 말이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뭐 같습니까? 사각형일 것 같죠? 그렇지만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은 바로 이익집단, 이익집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의회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의회죠. 의회 상임위. 의회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관료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관료. 행정관료 조직입니다. 이 세 가지 집단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모여가지고 어떤 의사를 표출했을 때 이 표출된 의사 있죠. 이 의사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 이런 뜻에서 아연입니다. 철의 삼각이라고 합니다. 철의 삼각. 철의 삼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 한번 끄시고 이익집단, 그 다음에 국회 특히 상임위원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 중심제예요.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가 있습니다. 폴리스 커뮤니티가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폴리스 커뮤니티는 뭐냐면 공식적인 어떤 정치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게 있어요. 정책 체계가. 이게 플러스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전문가와 그 다음에 비전문가가 같이 토론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을 폴리스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쟁점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슈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쟁점망은 뭐냐면 하위 정보에다가 우리가 정부 정책 공동체 얘기했죠. 정책 공동체와 하위 정부 플러스 데다가 여기에다가 말이죠.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의 어떤 의사 또는 정보를 갖다가 플러스 시키는 개념이 바로 쟁점망이에요. 하위 정부 이론, 하위 정책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 이론, 여기에다가 접목시킨 거, 즉 이해관계자까지 끌어들인 그런 어떤 정책 집단, 정책 유형을 바로 쟁점망이다 얘기합니다. 이슈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슈 네트워크가 바로 쟁점망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책망의 유형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인데 정책 의제 설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책 문제가 있고 정책 문제 이전에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정책화 시키는 그 결정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젠다 세팅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고 85페이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86페이지입니다. 자, 별표 한 4개 치세요. 첫 번째가 외부 주동이 있습니다. 자, 정부 말고 정부 바깥에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결정하는 방법, 이걸 외부 주도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원형이 있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해결하는 방법, 이걸 내부 주도형, 통원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접근형이 있어요. 이것은 외부 주도형과 그 다음에 내부 동원형을 플러스 시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 접근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이니셔티브 모델이냐, 아니면 모빌라이제이션 모델이냐, 아니면 인사이드 억세스 모델이냐 해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사이드 어세스 모델 그랬으니까 뭡니까? 얼핏 보기에는 내부 주도형 같죠, 그죠? 그게 아니고 내부 억세스니까 접근형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그래서 87페이지 보시면은 외부 주도형과 그 다음에 동원형을 비교하는 게 나와 있어요.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책을 의제화하고 결정하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외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절충형은 뭐 시험에 안 나오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87페이지 보시면은 외부 주도형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언론이라든가 외부 집단이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외부 주도형인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외부 주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여론을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부는 성격이 말이죠. 이 경우에는 정부가 말이죠. 수동적 역할밖에 못한다. 수동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로 외부 주도형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 주도형은요, 다섯 번째 줄을 한번 쭉 보십시오. 타협, 갈등, 조정. 그래서 진흙탕 헤쳐나가기 이렇게 돼 있죠. 타협도 하고 말이죠. 조정도 하고 갈등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 같죠. 이걸 헤쳐나가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줄 한번 보시고 동원형은 뭡니까? 정책 결정자가 주로 주도 집단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동원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부 내부에서 뭡니까? 내부에서 정책을 결정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순서가 나와 있고 3번을 보시면은 역시나 후진국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이 크죠. 오히려 이 경우는 정부 역할이 능동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쓰냐면 이건 외부 주도형이잖아요. 반대로 정부 역할은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동원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원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정부는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자, 문제는 반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시험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킹던의 정책 흐름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별표 한 5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킹던의 정책 모형이 있는데 정책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스 윈도라고 나와 있죠. 정책의 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창문이 있을 겁니다. 이 창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창문은 뭐냐면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연결해주는 유일한 문이 창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킹던의 정책 흐름은 뭐냐면 폴리스 스트림이라고 그럽니다. 정책이 말이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물처럼 말이죠. 강물처럼 또는 어떤 시냇물처럼 흘러가다가 일정한 시점에서 모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요. 우리가 1번 제방도 마찬가지죠. 보라고 그러죠. 쭉 강물이 흘러가다가 또는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일정 부분에서 좀 폭이 커지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포인트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정책의 흐름이 포인트가 정책이 결정될 때 내부와 외부가 통할 수가 있다. 근데 이 통하는 이 타이밍이 짧다는 겁니다. 짧다. 그리고 이 강물은 말이죠. 이 지류가 하도 많아요. 여러 지류에서 흘러 들어와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죠.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일정한 시점에서 모여가지고 의사결정 해가지고 그게 정책 결정이 된다는 이론인데 아주 짧다는 겁니다. 이 창문이 열리는 시간이. 그래서 폴리스 윈도가 말이죠.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사이 열렸다가 또 닫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창문이 열리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이 정책들은 말이죠. 각각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여가지고 하나의 쟁점을 만들어서 결정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킹던의 정책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윈도는 바로 뭐냐? 폴리스 윈도는 바로 요 창이 열릴 때 어떤 촉발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촉발 장치.
이 촉발 장치에 의해서 창문이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현상, 이것을 킹던의 정책 흐름 또는 정책의 창, 폴리스 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은 정책의 창, 폴리스 윈도는 말이죠. 사회적 사건 등 촉발 장치의 촉발 보면 그거에 의해서 정책 문제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이 만들어진다. 정책 대안이 만들어진 그런 현상, 이것을 킹던의 정책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 계속 공부하는데 행정학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영어로 된 것을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완벽한 해석은 아니다. 추론적 해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제6절 정책의자 설정 이론 연구,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이스턴의 체제이론, 다원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 번씩 했던 건데 사이먼은 뭐냐면 정책의자 결정이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턴은 아니다, 이 사람은 정치 체계의 피드백 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다원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8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나오는데 다원주의론, 그 다음에 다울의 다두제. 다두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정치를 하다 보면 몇몇이 말이죠, 정치를 리더해가 나가요. 그것을 다두제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소수가 전체를 끌고 나가는 현상, 이걸 다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정치 체제가 거의 비슷하죠. 어떤 당이 있더라도 몇 명이 끌고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두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트 이론. 자, 줄그세요. 중요합니다. 고전적 의미가 있고 현대적 의미가 있어요. 엘리트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 리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끌고 가 어떤 정책이랄지 어떤 사업을 끌고 가게 되면은 다음에 따라간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을 바로 엘리트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스의 파워 엘리트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회도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가 끌고 나가는 것인데 그걸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1950년대. 그러다가 지금 신엘리트 이론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Non-decision making theor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무의사결정론 줄그세요. 무의사결정론은 뭐냐면 일반인이 말이죠, 태클 걸 수도 없습니다. 거론조차도 못하게 뿌리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현상, 이론을 무의사결정론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Non-decision 이렇게 되어 있죠. decide의 명사형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무시하는 거죠. 리더가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리더가 잠재우는 현상, 이것을 무의사 결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사 결정론에서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을 보시면은 엘리트 행사권의 양면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two parts of powe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약간 야누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거 연계해 가지고 89페이지 보시면은 89페이지에 3번 조합주의라는 게 나와요. 코퍼라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코퍼라티즘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이론을 접목시킨 그러한 권력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엘리트가 정책을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원주의와 반대가 되겠죠, 그죠? 다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조합주의다, 그죠? 코퍼라티즘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코퍼라티즘. 자, 코퍼라티즘은 국가조합주의 플러스 사회조합주의, 신조합주의 이렇게 되어 있다. 네오 코퍼라티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조합주의는 뭐냐면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포스트 포드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조합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트 이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 다원주의론,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조합주의라는 것은 코아퍼러티즘은 뭐냐면 국가가 일단 중심이 되지만 결국에는 사회 각 분야의 어떤 이익을 대변을 하겠죠. 그런 대표를 하지만 뭡니까? 독점적 어떤 이익을 대표하지만 어떤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끌고 나가는 그러한 주의, 이걸 조합주의라고 그럽니다. 이런 점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정책 의제 설정을 좌우한 요인이 있는데 주도 집단 정치 체제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치 체제 같은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90페이지 보시면은 문제의 외형적 특성, 문제의 중요성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정책을 결정할 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고자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설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문제가 아주 예민한 것이냐,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일반 구성원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의 중요성이 정책 의제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정책의 의미, 정책은 국가의 기본 방침이다. 이게 정책의 의미였고, 그 다음에 정책을 설정하는데, 의제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트론이랄까, 소수에 의해서 정책이 이끌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민감성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